여러분, 혹시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어리석게 보인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조선 명종 시절 영남 지방에는 모르는 이가 없던 명문가 광산 이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외아들 진우는 3살에 천자문을 떼고 7살에 시를 지어 인근 고을 수령들이 하늘이 내린 신동이라며 칭송이 자자했지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그 찬란한 재능이 오히려 아이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우가 10살 되던 해의 겨울이었습니다. 가문의 기둥이던 아버지가 원인 모를 급성 열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 슬픔에 잠긴 안채의 분위기와는 딴판으로 사랑채에는 낯선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형님이라 부르며 깍듯하던 작은아버지 이택성과 문중의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재산 목록을 살피며 눈을 번뜩이기 시작한 겁니다. 형님도 참 이렇게 많은 논밭을 두고 가시다니 저 어린 놈이 이걸 다 관리나 하겠어. 이택성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탐욕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어린 진우는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불과 사흘, 아직 곡소리가 끊이지 않은 집안에서 어른들이라는 작자들은 죽은 형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진우는 똑똑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재산만 놓이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지요. 그날 밤 진우는 잠든 척하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랑채 뒤편에서 나즈윽하게 들려오는 작은아버지의 음성이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놈이 보통 영민한 게 아니야. 그대로 두면 몇 년 안에 장성해서 우리를 관가에 고발할 게 뻔해. 싹은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려야지. 내일 사냥 나가는 길에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하게. 살을 내듯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린 말이 진우의 귀에 꽂혔습니다. 10살 소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공포 속에서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똑똑하면 죽는다. 내가 가문을 살리고 아버님의 복수를 하려면 나는 오늘 밤으로 죽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집안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르던 신동 진우가 아니라 머리는 산발을 하고 바지를 거꾸로 입은 채 마당 한복판에서 닭똥을 손으로 집어들고 웃고 있는 소년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헤헤헤, 작은아버지, 이거 보세요. 노란 떡이에요. 노란 떡. 이택성은 멈칫하며 진우의 눈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어제까지 보이던 총명함이 대신 초점 없는 광기와 어리석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충격 때문에 미친 것인가? 아니면 원래 저랬는가? 이택성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작은아버지 이택성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서삼경을 논하던 놈이 하룻밤 사이에 미치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택성은 진우의 정체를 시험하기 위해 잔인한 함정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자신의 혼을 팔아서라도 살아남겠다고 맹세한 뒤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택성이 진우를 불러 앉혀놓고 그 앞에 잘 차려진 고기 반찬과 함께 오물이 섞인 밥상을 내놓았습니다. 진우야, 배고프지? 이 숙부가 너를 위해 맛있는 밥을 준비했단다. 어서 먹으려무나. 주변의 하인들이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해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0살 소년 진우는 망설임 없이 그 밥그릇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해불쭉 웃으며 오물이 섞인 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 고소해, 작은아버지 꿀맛이에요. 히히히히. 입가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도 진우는 연신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택성의 입가에 비로소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로 머리가 돌았구나. 도끼 어린 신동인 줄 알았더니 겁을 집어먹고 넋이 나간 게야. 그날 이후 진우의 삶은 처참하게 변해갔습니다. 대갓집 도련님이 아니라 집안의 천덕꾸러기이자 마을의 구경거리로 전락한 것이죠. 아이들은 진우를 보면 바보 도련님 나온다 라며 놀려대고 돌을 던지기 일쑤였습니다. 진우는 이마에 피가 흘러도 그저 실성한 사람처럼 노래를 부르며 시장통을 누볐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 밥 먹고 춤을 추자 흙밥 먹고 잠을 자자.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쯔쯔쯔 저 집안 조상이 노하셨나 보네. 저렇게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폐인이 되다니. 하지만 진우는 보았습니다. 자신이 바보짓을 하면 할수록 작은아버지와 그 무리들이 경계심을 풀고 안방 깊숙한 곳에서 자기들끼리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진우는 마당 구석 계집 옆에서 잠드는 척하며 이택성과 지방 수령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복의 이진사, 그 미친 조카놈 말일세. 이제 완전히 맛이 갔으니 재산 정리도 서둘러야 하지 않겠나. 내가 관가 문서를 조작해 줄 테니 자네는 적당히 명분을 만드시게. 걱정 마십시오, 사또. 조만간 그놈을 멀리 떨어진 산골로 보내버릴 생각입니다. 거기서 죽든 살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요. 진우는 계집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소리 죽여 웃었습니다. 그래, 더 깊이 방심해라. 당신들이 내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고 나를 비웃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당신들의 죄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시간이 될 것이니. 소년 진우는 이제 10살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침 흘리는 바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아버지의 복수와 가문의 부활을 위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거대한 괴물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0살이었던 소년 진우는 이제 건장한 체격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겉모습은 여전히 10년 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누더기가 된 옷, 때가 찌든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보는 이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 초점 없는 눈빛까지 말입니다. 그 사이 작은 아버지 이택성은 진우 아버지의 재산을 완전히 제 것처럼 주무르며 고을의 세도가로 군림했습니다. 진우는 이제 안채는커녕 마당 구석 헛간 옆에서 하인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이판서댁 미친 조카라고 부르며 아예 이름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바보 생활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방편을 넘어 고도의 정보 수집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시장 바닥을 구르며 양남 지역 보부상들의 소문을 귀담아 들었고, 작은 아버지의 집을 드나드는 관리들의 얼굴과 그들이 나누는 뇌물 액수를 머릿속으로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밤마다 벌어지는 그의 비밀 수행이었습니다. 모두가 깊게 잠든 자정 무렵 진우는 헛간바닥 깊숙이 숨겨둔 책더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병법서와 유학 경전들이었지요. 아버님, 지켜보십시오. 소자의 눈은 멀지 않았고 소자의 머리는 식지 않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아까워 달빛에 의지해 글을 읽으며 그는 조선의 정세와 법전을 파고들었습니다. 10년간 밖으로는 침을 흘렸지만 안으로는 문장력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벼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문에 거대한 위기가 닥칩니다. 이택성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정의 권세가인 김대감의 서자와 결탁하여 역모를 꾀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역모라기보단 정떡들을 제거하기 위한 허위 밀고를 계획하는 추악한 정치 공작이었지요. 이택성은 혹시라도 살아있는 증인이 될지도 모를 진우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저놈도 덩치만 커졌지 쓸모가 없다. 괜히 나중에 뒤탈 생기기 전에 산불이라도 난 것처럼 꾸며서 헛간과 함께 태워버려라. 살수들이 진우의 헛간 주유를 애워싸던 그날 밤 진우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바보처럼 웃으며 마당을 쓸던 그가 그날따라 유독 작은 아버지의 서재 근처에서 이상한 노래를 중얼거렸던 것이 복선이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 잡는 불이야 욕심쟁이 영감님 집 태워넣는 불이야 한양서운 마패가 그 불을 끌어오겠네. 이택성은 그저 미친놈의 헛소리라 치부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진우가 이미 한양에 보낸 비밀 전령 그리고 그 전령이 만날 아버지의 옛벗 조대감에게 보내는 신호야자 이 집안에 들이닥칠 파멸의 예고장이었습니다. 드디어 헛간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건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이택성은 멀리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거라 내 불쌍한 조카야.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것은 오로지 나의 것이다. 하지만 불길 속에서 들려온 것은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간 단 한 번도 내비친 적이 없는 등골 서늘해지는 사내의 호탕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낡은 헛간을 집어삼켰습니다. 이택성의 사주를 받은 하인들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안에서 터져나올 비명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들려온 것은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이 아니라 대지를 울리는 듯한 장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거늘 인간의 욕심이 어찌 해를 가릴 수 있겠느냐. 그 소리와 함께 헛간의 뒷벽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진우는 10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밤마다 조금씩 헛간 뒷벽에 흙을 긁어내고 나무 기둥을 깎아두어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미리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불길이 치솟기 직전 그는 이미 헛간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이택성은 잿더미가 된 헛간을 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내 눈앞에 가시가 사라졌구나. 그는 진우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그날 밤 지방 수령들과 승전가라도 부르듯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정갈한 도포로 갈아입은 진우는 어둠을 뚫고 한양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도착한 곳은 한양 도성 근처의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 사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우의 아버지와 생사를 같이 했던 절친한 벗이자 현재 조정에서 강직하기로 소문난 조대신이었습니다. 조대신은 10년 만에 마주한 진우의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록 얼굴은 최최했으나 그 눈빛만큼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쏙 빼닮아 서슬퍼런 기계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청령 진우란 말이냐. 그 10년을 그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뎠단 말이냐. 진우는 조대신 앞에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피와 땀으로 얼룩진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이택성과 지방 관리들이 결탁하여 백성들을 수탈하고 재산을 횡령하며 심지어 조정의 공금을 빼돌린 명백한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된 비망록이 들어있었습니다. 대감님, 소자 비록 10년간 바보로 살았으나 조선의 법도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들은 저 개인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피해 기록입니다. 조대신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을 떨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 이택성이 권력가들과 손을 잡고 조정을 뒤흔들려 한 역모의 정황까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다, 진우야. 네 인내와 지혜가 가히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마침 주상 전하께서 영남 지방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암행어사를 파견하시려던 참이다. 네가 직접 그 길에 길잡이가 되어주겠느냐? 진우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늘하고도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길잡이뿐이겠습니까? 소자가 직접 그들의 죄를 묻는 저승사자가 되겠습니다. 조 대신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진우는 비밀리에 국왕의 특명을 받은 암행어사 박문수 가명의 수행원이 되어 다시 고향 땅 영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번에도 번듯한 관원의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에 숫검정을 칠했습니다. 10년간 몸에 밴 그 바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적들의 방심을 끝까지 이용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한편 고울의 이택성은 진우가 죽었다고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갑년을 앞두고 고울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렸습니다. 조카놈도 죽고 이제 거칠 것이 없다. 이번 잔치는 왕실 부럽지 않게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 돈이 없는 놈들은 자식이라도 팔아서 바쳐라. 백성들의 곡소리가 하늘을 찔렀지만 이택성은 기생들과 술판을 벌이며 탐욕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드디어 회갑년 당일, 이택성의 집 마당에는 지방 수령들과 부패한 권력가들이 가득 모여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벼락 너머로 삐딱하게 갓을 쓴 거지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헤헤, 숙부님, 저 왔어요. 맛있는 고기 좀 주세요. 잔치판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택성은 술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는 분명히 헛간에서 불타 죽을 놈이 어찌 살아있느냐? 이택성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귀신을 본 듯 사들사들 떠올리는 손가락으로 진운을 가리켰지요. 하지만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한복판에 잔치상을 뒤엎으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불귀신이 날 살려줬네. 숙부님 잔치국수 먹으라고 날 살려줬네. 그런데 숙부님, 이 국수 국물이 왜 이렇게 붉어요? 이건 국수가 아니라 백성들의 피눈물 아니에요? 헤헤헤. 이택성은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 푸르륵해졌습니다. 당장 저 미친놈을 끌어내어 목을 쳐라! 감히 어디라고 여기가 와서 헛소리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진우를 에워싼 그 순간 진우가 갑자기 춤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서슬퍼런 안광을 번뜩이며 허공을 향해 짧고 굵게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사방의 담벼락을 넘어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호령하던 이택성은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선 진호는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문의 인장을 꺼내들고 이택성을 내려다보며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이택성! 내 이놈! 10년을 기다렸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택성과 그 일당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자 고을에는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길가로 쏟아져 나와 10년 만에 제 이름을 찾은 진우를 향해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도령님, 아니 이 진사님, 살아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더기를 헐치고 침을 흘리던 바보가 사실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태워버린 천재였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영남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튿날 진우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안채의 문을 10년 만에 열었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인 서재, 아버님이 생전에 쓰시던 벼루와 붓은 그대로였습니다. 진우는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흰 도포로 갈아입은 뒤 아버님의 영정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소자 돌아왔습니다. 10년의 어둠을 지나 이제야 아버님이 물려주신 이 집안의 등불을 다시 밝힙니다. 진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10년간 흙밥을 먹고 돌팔매질을 당했어도 결코 흘리지 않았던 인고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승리에 취해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이택성이 빼앗아갔던 백성들의 논밭을 원주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흉년에 굶주린 이들을 위해 곳간을 열어 만인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양에 계신 주상 전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10년간 바보 행세를 하며 역당들의 죄를 밝혀낸 기특한 인재가 있다니 내 직접 그를 만나보아야겠다. 임금은 진우의 비범한 인내심과 지혜에 감탄하여 그에게 특별 과거 시험인 별시에 응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10년간 달빛 아래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을 쓰며 갈고 닦았던 문장들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답안지는 단순한 학문적 지식을 넘어 10년간 밑바닥에서 몸소 겪은 조선의 현실과 백성들의 아픔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결과는 장원급제였습니다. 10살의 신동이라 불리던 소년이 20살의 청년이 되어 당당히 조선 최고의 인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홍패를 받아들고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진우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권력의 핵심에 앉아 안주하기보다 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전하, 소신은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님의 뜻을 이어 인재를 양성하고 억울한 백성이 없는 고을을 만들고 싶사옵니다. 높은 벼슬을 사양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진우의 뒤로 수많은 백성들이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다시 고향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택성의 숨겨진 혈육이 진우의 목숨을 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장원급제의 영광을 뒤로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진우. 마을 입구에는 그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잔치가 벌어졌지만 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바보로 살며 길러진 그의 예민한 감각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속삭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은 적중했습니다. 이택성에게는 숨겨진 아들 이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기 가문을 몰락시킨 진호에 대한 증오만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이석은 아버지 이택성이 빼돌려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자금을 털어 한양에서 제일 가는 살수 3명을 고용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겪은 굴욕, 그 이상을 돌려주마. 이진우, 네 놈의 목을 베어 아버지의 원한을 갚겠다. 어느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진우는 홀로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떨리던 그 순간 문 밖의 빗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한 발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하인들의 걸음걸이가 아닌 살기를 머금은 자객의 발소리였습니다. 누구냐? 진우의 외침과 동시에 서재의 창지문이 찢어지며 시퍼런 칼날이 들이닥쳤습니다. 진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해 10년 전부터 헛간에서 호신용 무술을 익혀왔던 터였습니다. 바보처럼 춤을 추던 그 동작들은 사실 유연한 회피술이었고 마당을 쓸던 빗자루질은 봉술의 기초였습니다. 진우는 서재에 있던 묵직한 서환을 발로 차 자객의 진로를 맞고 벽에 걸려있던 아버지의 유품인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10년간 어둠 속에서 갈고 닦은 것은 문장뿐만이 아니다. 내 가문을 지키기 위한 힘 또한 길러왔느니라. 자객들과 진우의 치열한 겸투가 이어졌습니다. 자객들은 당황했습니다. 침을 흘리던 바보였다는 사내가 이토록 정교한 겸수를 구사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자객 2명을 제압하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석과 마주했습니다. 이석은 광기에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네 놈만 아니었어도 이 모든 재산은 내 것이었다. 죽어라, 이진우!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가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석아, 너는 아직도 네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네가 쥔 그 칼은 복수의 칼이 아니라 네 스스로를 망치는 파멸의 칼이다. 진우의 검끝이 이석의 목전에서 멈췄습니다. 진우는 그를 죽이는 대신 그를 관군들이 도착할 때까지 제압해 두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죄를 대면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객들과 이석을 관가에 넘긴 뒤 진우는 피 묻은 검을 닦으며 마당에 섰습니다. 비바람은 잦아들었고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작은아버지의 살인 공모를 듣고 홀로 떨며 바보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 소년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난을 뚫고 스스로를 증명해낸 한 선비의 단단한 그림자만이 남아있었지요. 이튿날 진우는 이택성의 남은 가신들과 하인들을 모두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진우가 자신들에게 피해 숙청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며 사들사들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택성의 위세에 눌려 진우를 무시하고 구박했던 이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집안의 모든 노비 문서를 불태울 것이다. 또한 너희 중 이택성의 악행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 대신 너희의 일터로 돌아가서 이제는 주인이 아닌 너희 자신과 이 땅을 위해 땀을 흘려다. 진우는 마당 한복판에서 노비 문서들을 불태웠습니다. 시커먼 죄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광경을 보며 하인들은 통곡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10년간 바보 대접을 받으며 밑바닥 삶을 살았던 진우였기에 누구보다 그들의 고통과 비애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빼앗겼던 가문의 재산을 단순히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토지의 절반을 떼어 고을의 가난한 수재들을 위한 청운서당을 세웠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이 없어야 한다. 내가 10년간 그를 숨기고 살아야 했던 아픔을 후대에는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 진우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여 높은 관직을 제수하려 했으나 진우는 번번이 사양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기동보다 비바람치는 백성들의 처마 밑이 제가 있을 곳입니다. 어느덧 고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도련님이 아닌 영남의 등불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일상은 소박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시장통을 지나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처럼 흙을 퍼먹기도 침을 흘리지도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아이들에게는 다정한 아저씨였고 노인들에게는 믿음직한 손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서재를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생전에 남겨두신 비밀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 안에는 10년 전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또 다른 배후와 진우가 바보로 살아야만 했던 진짜 운명적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 낡은 궤장 밑바닥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친필 서신. 그 봉투를 여는 진우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10년간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믿어왔건만 편지의 첫 줄은 진우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진우야,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어둠을 뚫고 스스로 빛이 되었겠구나. 미안하다. 네 아비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란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조정의 거대한 비리 세력이던 훈구파의 수탈을 막으려다 독살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뒤 어린 진우마저 화를 입을 것을 예견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적이 너무도 강대하여 지금의 너로서는 당해낼 수 없다. 그러니 진우야, 스스로를 지워라.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 섞여라. 바보가 되어 세상의 눈을 속이는 것만이 네가 살아남아 훗날을 도모할 유일한 길이다. 아비는 네가 천재로 죽기보다 바보로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랐노라.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선택했던 그 비참한 10년의 세월이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미리 깔아두었던 눈물겨운 복선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10년간 침을 흘리며 흙바닥을 기던 그 치욕의 순간마다 아버지는 영혼으로 곁에서 아들을 붙잡고 계셨던 것이지요. 진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그의 눈은 복수의 불길이 아닌 깊은 자애와 평화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독살했던 자들이 이미 조정의 권력 다툼 속에서 몰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악은 스스로 멸망했고 진우는 그 풍파 속에서 바보라는 가장 낮은 곳의 방패로 살아남은 최후의 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진우는 평생을 청렴한 선비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대기를 기록한 우인록, 바보의 기록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똑똑한 자들의 머리싸움으로 시끄러우나 진정 세상을 구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인내하는 어리석은 자의 진심이다. 내가 바보였던 10년이 나를 평생의 현자로 만들었노라. 진우가 세상을 떠나는 날 고을의 모든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려줍니다. 그분은 조선 최고의 천재였지만 가장 위대한 바보이기도 하셨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 삶도 가끔은 억울하고 남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으며 참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인고의 시간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이진우 도련님의 그 깊은 인내심을 떠올리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는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조선의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